네, 반갑습니다. 아까 박무익 실장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요. 이 융복합의 어떻게 보면 결과가 접니다. 왜냐면 자동차 쪽을 계속 오래 봤던 사람인데 작년에 저희가 와서 타스 3.0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 주최 측이 마스크를 좀 벗으라 그래서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체들이 하고 있는 특히 하드웨어 쪽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많은 것들을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는 락다운이나 아니면 이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생필품에 대한 요구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요구. 처음에는 냉동식품 데워 먹다가 물리더라고요. 근데 결국 집 밖으로 못 나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결국 배달 문화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니즈는 변하지 않더라는 게 이번에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생리적 욕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특히 인정이나 인지에 대한 욕구라든지 사회적 욕구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폭발적 니즈로 표출됐고요. 특히 심미적 부분, 우리가 영화극장 가서 영화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 미술관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온라인이 굉장히 비대하게 커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온라인이라는 게 없고 바로 니즈가 오프라인 쪽으로 갔었죠. 근데 온라인이 굉장히 비대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플랫폼이죠. 플랫폼에는 우리 교육서부터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플랫폼,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SNS, OTT라든지 숙박 등등 많은 게 생겼고요. 결국 온라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가 팡으로 대변되고 한국도 지금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생기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자, 그럼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혹은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은 지금까지 사람의 근력이 대부분 다 차지를 했었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됐다는 겁니다. 누군가 주문을 했을 때 내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는 걸 온라인에 주문했을 때 누군가는 수타면을 만들고 누군가는 포장을 하고 누군가는 배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을 앞으로는 기기의 발달, 기술의 발달로 로보타이제이션을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결국 보시게 되면 우리 풀필먼트 센터에서 물류 자동화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배송 드론이나 아니면 이제 UAM, 자율주행차, 배송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핫해질 걸로 생각되는 이 오프라인 쪽의 어떤 경쟁 구도는 지금 실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융복합입니다. 누가 여기서 선두주자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경쟁이 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온라인에서 짜장면이 먹고 싶대라는 이제 오더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결국은 우리 통장에서 자동으로 과금이 되는 핀테크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요라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OS를 제공하는 등 계속 서큘레이션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모든 게 완성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완전히 가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핫한 게 이 로보타이제이션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번은 가상 공간이래라는 부분 때문에 메타버스가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흐름은 결국은 이 욕구가 온라인에 투영되고 이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 뭔가 액츄얼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현실 세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가치라든지 부가가치의 근원은 메타버스로 이동하는 거. 여기서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로블록스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해진 거는 이 위에 있는 요소 기술들, 통신망이 깔리고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깔리고 우리가 ABC라고 부르는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깔리고 IoT,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핀테크가 가능해진 이런 부분 때문에 됐다라는 게 이 총론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업 쪽으로 한번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존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한 기업인데요. 특히 온라인의 선두주자겠죠. 특히 이 이커머스 쪽에서는요. 자, 풀필먼트 센터에서는 이미 AGV라든지 AMR 같은 로봇, 특히 키바 시스템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육체적 노동을 많이 좀 덜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지금 박 실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휠타임 로봇, 육륜 로봇이나 나중에는 이제 렉타임 로봇이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 배송을 원하는 음식들을 집어넣고 결국 우리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로봇들이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한 3배 정도가 주문이 늘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스카우트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든지 많은 로봇 회사들이 최근 들어 이제 계속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2013년도부터 우리 드론 배송하고 싶어요라고 계속 이제 FAA에다 가망 인증을 요구했지만 작년 말에 허락이 떨어졌죠. 그래서 드론 배송도 이제 가능해졌고요. 특히 저희 자동차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리비안이라는 트럭을요. 아마존이 7,5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달에 IPO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목표가 55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지금 50조입니다. 이 리비안이라는 트럭이 약 11만 대 정도의 물량을 아마존이 바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CO2 배출량 제로로 만들어라라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요구 플러스 어떤 물류의 첨단화 때문에 이런 물이 생기는 거고요. 자, 이거는 몸뚱이는 전기차로 일단 배송을 하겠다는데요. 그러면 이 몸뚱이만 가느냐? 이번에 죽스라고요.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아마존이. 즉 자율주행 기술 플러스 전기차 이 두 개를 아마존이 직접 갖게 되는 거죠. 왜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 쪽까지 이렇게 계속 침입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조스가 이번에 CEO 사퇴를 하면서 나는 블루 오리진 우주 쪽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아마존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한국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네이버 하면 여러분은 오프라인 기업이라고 생각 안 되시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랩스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자, 네이버 랩스는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로봇 기술에 어떻게 보면 총알하고 불리는 렉타임 로봇, 그 다음에 엠비덱스라는 매니플레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5G 로봇입니다. 즉 통신을 가지고 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ROS는 웹 클라우드에 박아놓고요. 얘는 굉장히 심플한 로봇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로 레이턴시, 즉 통신이 렉만 걸리지 않는다면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자, 그리고 R1이라는 도로의 맵을 만드는 로봇, 그 다음에 M1이라는 이게 건물 층층마다 책상과 의자 이런 레이아웃들을 실시간 판단해서 지도를 그려주는 M1이라는 로봇. 이게 이제 슬램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게 만약에 맵을 그려준다면 이 R1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요. 이 M1을 통해서 실내용 로봇들이 여러분 책상 앞까지 녹즙이라든지 우유를 배달해 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나중에 설명드릴 핵심이긴 하지만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샤시와 결국 다양한 용도의 바디가 착탈된다는 개념이 아까 말씀하셨던 물류와 그다음에 모빌리티가 통합된다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마 작년에 제가 여기 얘기했던 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 또 하시는구나 라고 하겠지만요. 밑에 있는 플랫폼은 사실 이건 목적이 없죠. 그냥 열심히만 다니면 됩니다. 얘는. 근데 위에 바디는 사람을 태울 거냐 어떤 물건을 실을 거냐에 따라서 용도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자회사인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네이버가 쇼핑 쪽에도 이제 NFA라는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상당히 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뭐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고요. 이마트도 최근에 네이버와 손잡은 걸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을 정도로 사실 네이버가 소리 소문 없이 쇼핑 쪽의 강자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의 사세 확장과 오프라인 쪽의 결국 영역 확장이라는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우리 부사장님 앉아 계시지만 이 카카오도 사실은 이 플랫폼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왜냐하면 저희 증권가에서 놀라는 건 뭐냐면요. 4대 은행을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도 카카오뱅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카카오가 제가 이제 이 물류와 연관되는 것만 제가 다 추려봤거든요. 카카오 T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에 퀵 서비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퀵을 한다고 잘 될까? 였는데 처음에 광고가 나가자마자 열흘 후에 딱 보니까 벌써 10,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확장 힘은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서 캡처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붙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타다 문제 이후에 어떤 국가의 정책과 잘 부응해서 카카오가 이제 이 택시라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키웠죠, 사실을. 앞으로는 물류와 모빌리티가 아주 통합되는 개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역시도 계속 이런 쪽으로 확장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지금까지는 승용사업부와 상용사업부를 갖고 있는 특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였죠.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제가 계속 5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플랫폼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앞으로 고용만 된다. 그래서 플랫폼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하드웨어 기업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근데 작년과 올해 인베스터 데이 때 CEO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PBV 이게 Purpose Built Vehicle입니다. 목적 기반형 자동차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되어 있죠. 지금 현대자동차는 좀 다른 이제 목표를 향해서 뛰고요. 기아 자동차는 현재 생산 캐파가 약 300만 대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100만 대, 연간 100만 대를 결국 PBV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생산 물량의 약 33%를 PBV 쪽에 할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1등이 되겠대요. 자, 그러면서 진출 분야가 이커머스, 물류, 셔틀, 로봇 배송입니다. 거기다가 상품 솔루션을 보면 플랫폼을 내재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온라인 기업들이 오프라인 쪽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프라인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계공업의 총화인 자동차 업체가 플랫폼 쪽을 가겠다. 이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말씀을 안 주시더라도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쟁만 보더라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직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송창현 대표가 예전에 네이버 랩스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드 42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름을 이제 42-이라고 바꿨는데요. 최근에 이 송창현 사장이 현대자동차의 타스 사업부, 타스는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렸지만 Transportation as a Service는요, 모빌리티 플러스 그다음에 로지스틱스를 합쳐서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중의적 표현을 쓴 겁니다. 즉 물류와 승객을 동시에 커버하겠다라는 본부를 만든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현대자동차가 플랫폼을 내재화하겠다는 부분의 또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드는데요. 최근에 세종시하고도 손을 잡았죠. 그리고 PBV의 모델을 포티도 다시 직접 내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한 데를 보면요, 현대 기아도 있지만 SK텔레콤, LG, CJ가 들어가 있죠, 그죠? 많은 기업들이 어떤 회사가 클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저희가 기술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요, 여러분 스케이트보드는 이렇게 생겼죠? 옛날에 이제 스케이트보드 형태다 그러면 이제 밑에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배터리하고 구동, 제동, 완충, 조향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어떤 총 이제 샤시를 저희가 스케이트보드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스케이트보드만 나오다 보니까 위에 바디의 모양도 최근에 용어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탑햇, 신사 모자죠, 그죠? 이 모자를 얻는다는 개념인데요. 자동차로 보면 샤시, 굉장히 요즘은 배터리가 납작해지면서 슬림해집니다. 거기다가 바디를 넣는 캐빈이 될지 카고가 될지는 착탈이 될 수도 있고요.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카누라는 회사인데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이게 앞으로 기술의 변화 방향입니다. 자, 작년하고 올해 테슬라가 2012년부터 모델 Y의 플랫폼을 내놨던 게 2012년이고요. 16년도에 모델 3와 모델 Y의 플랫폼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자동차 업체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쫓아오다니. 그래서 모든 플랫폼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5대 플랫폼으로 쳐지는 게 현대기아의 eGMP, 폭스바겐의 MEB, 그 다음에 GM의 얼티엄, 도요타의 ETNG, 그 다음에 르노-닛산의 CMF. 이게 자동차 공룡들이 드디어 플랫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이 위에다 탑햇, 즉 바디를 뭘 얹을 거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 플랫폼은 별도 판매를 합니다. 이게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 뭐 현대기아한테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것도 이 eGMP라는 게 있지 않았으면 불가했을 겁니다. 자, 폭스바겐 MEB는 포드에 판매를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혼다에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플랫폼을 못 갖고 있는 업체한테 판매를 한다는 거죠.
ETNGA는 자그마치 일본 세컨티어 9개 업체가 쉐어합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현대자동차도 지금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두 가지인데요. S링크라는 결국 차가 나오는데요. 이게 밑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샤시 위에다가 굉장히 큰 타펫을 얹은 거죠. 이 S링크는요, 앞으로 UAM의 허브인 S허브에 착탈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탈부착이 되면서 여기서 다양한 용도가 이제 UAM과 함께 연결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아까 기아자동차도 역시 PVV 사업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어라이벌이라는 회사의 플랫폼하고 빨리 연결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봉고 같은 기존 베이스가 아니라 완전히 전기차 베이스를 바꾸겠다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일어나고요. 지금 영국에 있는 어라이벌이라는 회사하고 기아가 같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독자 플랫폼으로 아까 얘기했던 PVV 서비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로드맵도 한번 보시죠. 23년서부터 보시면 레벨 4 단계 도심 자율주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지금 2021년입니다, 여러분. 야, 자율주행 되겠어 얘기하지만 지금 아마 테슬라가 가장 빨리 치고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 패스트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4 단계를 지금 이때부터 내놓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보시면 25년부터 이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플랫폼을 가지고 독자적 PV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25년경이면 테스트가 다 끝나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대충 2020년 후반이나 아니면 30년 정도가 되면 자율주행과 전기차 플랫폼이 믹스가 되어 있는 로봇 셔틀 형태의 뭔가 차가 나올 거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된다면요, 농기계, 중장비, 무인 소방차, 재난용 로봇, 무인 탱크나 장갑차, UAM 전부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쪽의 로보타이제이션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작은 시장, 연간 9천만 대밖에 판매되지 않는 자동차 시장에 이렇게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뛰어드느냐? 결국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이 궁극적 목표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동차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로봇과 UAM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게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입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스타쉽 테크놀로지나 퀴봇이라든지 로보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도요, 로보티지도 처음에 이런 배송용 로봇에 대한 신경을 안 썼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시장이 워낙 핫해지다 보니까 로보티지가 뛰어들었죠. LG전자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상민 대표가 앞으로 이제 이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보는 뉴빌리티 같은 회사도 지금 송도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 내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딜리라는 로봇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연일에 딜리의 고도화를 위해서 내가 뛰어들게 라고 제가 발표를 했죠. 그리고 얀덱스는 러시아에서 가장 자율주행을 잘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현대 모비스하고 손잡고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로봇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휠타임 로봇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만들기가. 가격도 싸고요. 근데 계단 못 올라요. 둔턱 못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렉타임 로봇, 2족 보행 로봇과 4족 보행 로봇인데요. 이번에 보스턴 다이맥스를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죠.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조를 주고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포드가 애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1이라는 로봇을 다이내믹 밴이라는 로봇 셔틀에 집어넣고 충전하고 있다가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배송을 하는 부분을 CES에서 공개를 했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위에 매니플레이터를 달아서 결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임러, 그 다음에 그 이팔레트, 도요타 이팔레트, 그 다음에 다임러,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역시 다임러고요. 그 다음에 큐브라 그래가지고요. 컨티넨탈이 보면 로봇 셔틀에다가 4족 보행 로봇이 택배를 담당하도록 만들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휠타임 로봇이나 렉타임 로봇이 결국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보시게 되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눈여겨볼 게 핸들이라는 로봇입니다.
여러분 풀필먼트 센터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픽앤플레이스입니다. 픽앤플레이스인데 이 그리퍼라고 그러죠. 우리가 손을 잡는 집게인데 물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게를 가지고 잡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흡착형 그리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슈가 굉장히 이 강한 흡입력으로 확 붙인다며 그 다음에 잡거나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 핸들이라는 로봇이 좀 비싸기도 하고 과연 이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지탱하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굉장히 현실성 있게 만들어서 판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이제는 물리의 픽앤플레이스를 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스나믹스의 진화의 과정을 보면요, 2족 보행 로봇, 4족 보행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풀필먼트 센터에 있는 픽앤플레이스 로봇까지 다 가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이 회사들과 유기적으로 기술이 협력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동차 회사들이 그래서 전부 다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행인 게 여러분 혼다 아시모는 잘 아시잖아요. 동경모터쇼 갈 때마다 가장 인기 있는 로봇, 그 다음에 THR3라는 도요타 로봇. 근데 얘들이 참 그동안 정말 투자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저는 현대자동차에 좀 박수 쳐주고 싶은 게 1조 주고 나서 세계 최고의 회사를 그냥 덜렁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로봇을 추월을 했다. 그리고 어제 공고가 났더라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직원 뽑습니다. 완전히 우리 회사가 됐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UA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드론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드디어 가망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0년 말에 받았기 때문에 작년 말이죠. 이제 막 시작이 될 거고요. 사실은 그동안 계속 FAA, 즉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허락을 안 했던 이유는 너무 시끄럽다. 위험하다. 였는데 모양도 되게 희한해졌죠. 그죠? 가장 지금 이제 모든 규제를 회피하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이후에 7년간 블레이드의 성형 기술, 즉 프로펠러가 소리가 안 나도록 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구글 윙은 2019년도 이미 가망 인증을 받았죠. 사실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펠러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윙콥터 같은 경우도 DHL이라든지 UPS하고 같이 배송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가 이미 에어를 사업 부분에 집어넣었던 걸 아시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중에 대표적 기업이죠. 그래서 이 우버 에어를 일본 도요타가 2대 주주로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한테 넘깁니다. 이렇게. 대신에 플랫폼은 내 안으로 들어오되 모든 하드웨어라든지 서비스는 니네가 운영해라 라고 조비한테 맡겼죠. 그래서 2023년부터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돼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이드 성형 기술이고요. 이걸로 굉장히 소음이 좀 적게 만들었고요. 소음 데시벨을 보면 지금 한 60데시벨 정도니까 생활 소음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리프 에비션이라는 데 보면요, 이 드론의 무게가 75kg밖에 안 되는데 얘가 300kg 정도의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을 정도 굉장히 강력한 드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UAM은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드론은 사실은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UAM은 실제로 굉장히 기체가 큽니다. 크면 클수록 양력, 즉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일럿이 처음에는 분명히 들어와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도 2035년 전까지는 파일럿이 조종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2035년부터는 대한민국도 상공에 파일럿이 없는 무인기가 허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무인화가 되는 거죠. 코스트가 지금 대당 7만 5천 불 정도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로가 됩니다. 엄청나게 물리비용이 싸집니다. 그리고 기체 가격이 처음에는 14억,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2억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코스트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기체에 대한 결국은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S허브를 통해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S링크가 위치가 딱 붙고요. UAM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요. 한화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이런 버티포트를 만들 겁니다. 최초에 그래서 2025년부터 저희가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공항 내에 이런 설비들을 갖추기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됐을 때 초기에는 사람의 안전 문제 때문에 아마 물류를 먼저 시작할 겁니다. 가장 비싼 물류, 그 다음에 초능을 다투는 물류가 어떤 건지를 아마 고민할 거고요. 그래서 한화는 2026년부터 지금 오버에어라는 결국 자회사가 만들고 있는 버터플라이라는 비행기를 한국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SA1이라는 현대자동차의 기체는 26년도에 테스트하고 28년도부터 한국 영공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류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승객으로 옮겨 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00개가 넘는 업체가 이 UM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보면 힘이 센 애들만 제가 좀 모아놓은 거고요. 여기 그래도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또 그다음에 한화가 투자를 한 오버에어, 나중엔 지분 100%를 획득해서 아시아 쪽에 생산은 한화가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아마 공군에도 군용기류도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뛰어들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2028년도 UM 상황화, 한화시스템은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하고 26년부터 기체를 띄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류에 제가 영향을 좀 줄 거고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전부 다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쪽의 로보타이제이션 때문에 많은 자동차 업체가 가지고 있는 모터, 배터리, 인지 판단 제어의 자율주행 기술을 자동차 업체도 뛰어들었지만 테크나 IT 기업들도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샤오미, 바이두, 아마존, 소니, 화웨이, 폭스콘, 우리가 사실 그동안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됐던 기업들이 결국 자동차의 위탁 생산을 맡깁니다. 자동차를 대신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LG 마그나 같은 회사가 자동차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아까 얘기했던 타스, 물류와 승객용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중국 한번 보시죠. 중국에도 메이트리안 같은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유통회사인데요. 그 다음에 디디추싱 같은 업체, 알리바바가 왜 자동차 쪽에 뛰어들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3대장, 중국은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가 48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3대장인 니오, 샤오펑, 리상이라는 업체가 3대장으로 뛰어들었고요. 이 후원자들만 하더라도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훌륭한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폭스콘이라든지 화웨이, 그 다음에 샤오미까지도 자동차를 만들기가 뛰어들었죠. 그리고 이번에 오포도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 쪽에 다 뛰어드는 이유는 자동차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궁극적으로 지향점은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테이션, 그 다음 물류와 승객을 동시에 커버하겠다는 거고요. 이 기술이 요소 기술로 자리 잡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도 적용될 수 있고요. UAM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을 위해서 모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물류의 키노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으로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이 어떤 물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생활 곳곳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도요.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물류와 택배 이용될 개연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 키노트의 어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